저희 11회 공모전 방향 및 미래 담론 부분입니다. 1부에서 저희가 이 각각의 패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소규모 건축의 문제점과 그리고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이 소규모 건축의 엄연한 현실을 진단하시면서 이어진 2부 세션에서는 우리가 봐야 할 것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올해 공모전의 마스터 플랜과 미래 방향성을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대담과 워크숍 형태로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올해 공모전은 무엇을 볼 것인가입니다. 올해 공모전의 심사 기준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급변하는 서울의 환경 속에서 소규모 건축이 갖추어야 할 본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저희 심사위원단분들께 공통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11회 공모전 심사 시 공간의 혁신이라든지 주변 맥락과의 조화, 그리고 공공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번 공모전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 출품작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에 아무 답변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긴 했는데 제가 올해로 지금 요 공모전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해마다 조금씩 더 심사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와 있는 이런 추세에 있고요. 초창기에는 사실은 접수를 해주시면 그거를 출력을 해서 그걸 심사위원들이 돌려보면서 막 평가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실제 준공작을 직접 보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리고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스토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거는 정말 건축사분들이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진짜 쥐꼬리만한 설계비 받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본인의 품이나 시간은 거기에 몇 배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작은 필지, 정말 작고 열악한 필지에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해서 좋은 작품으로 가는 것은 건축사의 좀 노력이 아니었나라는 이제 판단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 공모전을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의 무게도 조금씩 더 무거워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심사위원의 개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 공모전이 지금 올해가 11회인데요. 한 30회, 50회, 100회 저희가 여기서 이 무대에서 사라져도 이 공모전은 쭉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틀을 가지고 그 틀에서 더 좋은 이 심사나 애쓰는 건축사분들이 더 주목받고 그분의 노력 하나하나가 재평가돼서 진짜 이 이면도로에 있는 작고 보석 같은 이 건물들을 잘 발굴해낸다. 근데 이게 건축사들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한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건축물들은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시민의식, 이 건축물에 대한 판별력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른 패널분 얘기했듯이 어두운 그 골목이 건물 하나로 인해서 밝혀지더라. 예, 그런 측면일 수 있는데 또 혹은 이제 이 상업지구나 이제 가로가 상업화 많이 되어 있을 때는 어쨌든 튀려고 하다 보니 좋은 외장재나 막 정말로 주변 맥락을 보지 않고 마구 돌출돼서 올라오는 또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도시도 함께 좀 전공을 했던 사람이라서 맥락의 중요성을 제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사적인 공간은 맞지만 건축물 자체는 가로에서 어쩔 수 없는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한 건축사가 어떻게 이 공공성에 대한 대응을 했는지 그런 측면도 굉장히 높게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볼 게 굉장히 많은데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만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그 작은 건축물들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건축물들은 그 건축주나 거기를 사용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잦은 협의하고 아주 세밀한 협의까지 가능하거든요. 큰 건물들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작은 건축물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소통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게 좋아지는데, 그게 결국은 작은 건축물들의 특징인 일상, 우리가 가장 그 많이 사용하는 일상, 뭐 근생이라든가 작은 집들이라든가 작은 공공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담을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건축주가 이제 저한테 만약에 찾아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파트에 사실 경우에도 아파트도 바꿀 수는 있지만은 몸을 맞추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아파트에 살 때는 내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내 몸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 이런 작은 건물을 질 때는 내가 원하는 거대로 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담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라이프라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고 4인 가구가 될 수도 있지만 2세대가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근생도 마찬가지로 근생하고 상가주택 있을 경우에는 주택하고 그 근생하고 서로 그리고 주차에 어떤 뭐 서로 이렇게 변화를 준다든가 공간을 변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담겨 있는 건축물들이 저는 되게 가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점수를 좀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굉장히 저희가 건축 쪽에 법적인 제약이 많아요. 일조권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작년에 수상들을 보면은 제가 정말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조권의 그 사소한 제한에 의해서 계단이거나 사선으로 찐 건물들을 디자인적으로 푼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를 디자인적으로 좀 잘 풀었네 라는, 그러니까 법적 제한을 갖다가 디자인적으로 풀어내는 솔루션을 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점수를 더 주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그냥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 건축사를 좀 발굴하는 차원의 어떤 가산점을 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저희 건축 선택 취지 자체가 지역 건축사를 좀 발굴해내고 찾아가는 거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 있는 건축물은 한 개로 정해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크게는 서울 건축사 회원이면은 조금 더 점수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이건 그러니까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은 뭐 그 지역에 소속해서 지역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한 건축사에게 좀 더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반영하고 싶은 생각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조금은 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끝에 말씀하신 건 저 반대한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블라인드는 그 아까 말씀 주신 게 이제 공간의 혁신성, 또 주변 맥락과의 조화, 그리고 공공성 중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뭐 세 가지를 같이 다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거 딱 찍어서 하나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각 건축물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이게 잘 풀었다. 이런 것이 아마 같이 심사를 하다 보면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작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이트에 대한 이해하고 그 거주자, 건축주하고 사용자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 주변의 컨텍스트, 골목, 지금 우리가 소규모 필지가 필연적으로 이런 대부분 골목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골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그 도시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저는 딱 집어서 어떤 거 하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고, 뭐 실제 심사를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저 같으면 뭔가 건축주와 건축가 사이에서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약간
지금 구도심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역사 전통 오래된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전통을 지켰냐보다는 거기서는 오히려 새로운 우리 삶의 문화로 확 들어가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규모 개발할 때는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오히려 옛날의 전통을 어떻게 그 안에 넣느냐 저것도 그렇게 거꾸로 보고 여기도 그 전통성에서 뭐 보통 아마 소규모 택지가 사실 집장사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거기 작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왜 그런 아이디어들이 들어갔는지 건축주와의 이야기. 그래서 건축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집주인이랑 이렇게 같이 나는 이런 걸 원해 건축가는 이렇게 풀어줬고 뭐 이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집장사 집들과는 되게 다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냈나 이런 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좀 닥쳐봐야 닥쳐보면 더 새로운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들어오는 작품을 봐야 선별이 된다.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게 좋을지.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다 애정 있게 하고 잘하는 작품들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 정도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내놓는 거라서. 근데 사실은 엄청 뭔가 하나를 정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공공성이다 그러면 어떤 공공성일 것인가? 그럼 공공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가? 또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성이 있을 거라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노력을 어떤 데는 공모전에 보면 대상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몇 년이 걸려서 이 척박한 땅에 건축주하고의 우여곡절을 하면서 한 게 1등인 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디자인적으로 특징적이어서 1등인 데도 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동안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우리 동네에 스며드는 건축이라는 느낌을 주는 걸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아주 주관적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민 교수님 말씀처럼 저쪽에다가 마이크를 좀 넘겨서 한 번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우리의 방향을 찾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저희 이거 좀 자유롭게 토론한 부분들이니까 혹시 저희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의견 있으시면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공감되는 말씀들 많이 들었고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올해는 뭐 저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뭐 참여는 하지 않겠지만 작년에 이제 참여를 했었던 참가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로 이제 작은 건물들 소규모 필지에 소규모 건축물을 계속 하고 해왔던 입장에서 설계를 해왔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줬으면 좋겠냐라고 보셨을 때 제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주와의 소통이나 물론 지금 공공성이나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건축주와 이제 그 서울의 작은 필지도 워낙에 이제 땅값이 비싸고 모든 건축주가 그 땅에서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비우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상했던 작품도 어떻게 저렇게 나왔는지 정말 되게 대단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민간 건축주분들은 공공성을 중요하게는 생각을 하지만 자기 땅에다가 그 많은 공간을 비워서 그거를 공공으로 뭐 기부 체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작은 필지에서 개발을 하는 것은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공공적으로 이제 공공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간적으로 내주는 게 아니더라도 보행을 하는 여러 이제 시민들이나 아니면 서울 시민들이든 방문객들이든 보행자들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축은 거의 공공재잖아요. 이게 마치 저희가 정말 비싼 슈퍼카가 지나가면 모두가 쳐다보는 것처럼 좋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거를 보면서 어떤 뭔가 좀 더 즐거움과 함께 가보고 싶다. 저런 것들에 대한 호감과
어떤 저게 더 좋은 거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여러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니즈나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소유주들, 건축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 소규모 필지 안에서의 어떤 공간적인 그런 거보다 새로운 시도나 아니면은 어떤 그 재료적으로도 여러 가지 쓰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약 사항이 많이 있는 게 저희가 허가부터 착공 준공을 하다 보면은 시험 성적서나 뭐 납품 확인서 뭐그 시험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뭐 벽돌 아니면 석재 뭐 여러 가지 뭐 스타코드 뭐 여러 몇 개의 재료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새롭게 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우선은 서류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류 심사 이후에 이제 그 현장 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물 또한 좀 다른 공모전들과는 조금 다른 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도 판넬을 제출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는 판넬 제출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판넬로 꾸며지거나 이제 이미지들로 형성된 것들이 실제적인 건축물을 보는데 조금 더 제약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출 같은 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작품 소개서를 내게 되고요. 아마 그거는 저희 한 A4 2장 정도로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작품 설명서에는 이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좀 제한을 두고 이 작품에 대한 고유의 설명들을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저희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만드신 도면을 좀 단순화시키거나 혹은 다이어그램화 시켜가지고 조금 보기 편하게 바꾸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시설계의 도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실제로 만드신 도면에서 도감만 지우면 되는 형식이고요. 다시 보면은 저희 건축사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 만드는 도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보자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했었고요. 그러면 제출해주신 도면의 그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도면의 깊은 정성이 결국 완공된 건물까지 함께 흘러간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각각의 건축사분들이 이 설계에서 디테일들을 어떻게 풀고 주변 이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들이 환경과 어떻게 관계를 갖는지를 저희가 도면을 통해서 좀 확인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미지를 넣도록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보셔가지고 작품의 의도와 그 작품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표현된 이미지를 보도록 했고요. 그렇게 단계를 나눔으로써 저희가 이미지나 다이어그램 이렇게 꾸며진 것들을 조금 피하고 실질적으로 이 건축사분들이 만든 작품을 평가하자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금 틀었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작품 설명서 2매만 내면 되시고요. 이제 한 도면에 도감만 주시면 됩니다. 작년의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실설계를 다 내시더라고요. 소방도면도 내시고, 전기도 내셔가지고 작년 저희 심사위원단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좀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이제 도면은 좀 주요한 부분들로 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건축주가 참석한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이제 건축주분이 있으신 경우도 있으셨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소유주가 다르기도 하고 임대가 된 경우에는 저희가 안을 못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 건축사들 자체가 이제 건축주분도 좀 같이 참여하는 공모전이다 보니까는 대부분은 건축사분과 이제 건축주분이 좀 함께 오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을 다 봤을 때와 이제 건물을 다 보지 못했을 적에 이
저희 심사위원단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 강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전체 공간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전체 건물을 보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건축주랑 호흡이 잘 맞아서 같이 이렇게 그 과정을 얘기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표가 가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떨어져도 약간 그런 뭐 예행 연습하는 좀 올해 공모전을 좀 어떻게 보실지를 이제 각 패널분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뭐 개인적인 내밀함이 세세하게 반영될 건지, 또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작은 공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지역 건축사 가산점은 이거는 빼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건축의 문맥적인 이해랑 좀 새로운 시도들, 그리고 공공성과 지역성, 그리고 동네와 좀 잘 어울리는지 부분들이 이번 공모전의 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희 킥오프 포럼을 하는 이유가 이 과거의 공모전과 다르게 이번 공모전에서는 좀 최대한 전체 패널들 분께서 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실까라는 부분들을 좀 공유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그 공유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저희 서울의 건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서울 소규모 건축의 미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이 미래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 공모전이 단순히 현재 좋은 건물을 뽑는 것도 있지만 이 현재 서울의 건축, 서울 다음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서울의 건축의 하나의 방향을 이제 저희 나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이 두 번째 파트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뭐 코리빙과 쉐어하우스 같은 좀 새로운 주거 형태 확산 등의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앞으로 서울의 작은 필지는 어떤 건축적 대안과 가능성을 제시해야 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이성섭 위원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안이라는 게 아직은 답을 찾는 건 답을 찾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제가 소규모 건축물에서 답을 찾는 것 중에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이라는 것 자체 특징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살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인구, 다양한 가족 구성, 나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대형 건축물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들은 그 다양성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들이 갖는 그 다양성을 장점으로 삼는 것을 저는 일단은 하나 꼽겠습니다. 다른 부분이고. 사실 소규모 건축물들이 지속이 되려고 하면 지금 뭐 급변하는 시대, 뭐 라이프 사이클도 계속 바뀌고 1인 가구 늘어나고 노령화 있고 뭐 이런 속에서 물론 이제 큰 스케일의 건물들은 뭐 전체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시 바뀌어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건축물도 지속이 가능하다면 그 내에서의 그런 그 용도의 변경이 가변성이 좀 확보가 돼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명이 살던 집에서 일단 요새는 이제 또 AI 시대가 오고 하면서 재택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 상황에 따라서는 남는 잉여 공간을 갖다가 주변 커뮤니티나 이런 데다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일부 주거들이 근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플렉서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건축이 이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또 지금 이 골목 내에서의 다른 건축주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더 이렇게 교류가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게 완전히 사적인 건데 그 공간을 내어줄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조그만 마당이든 뭐 아니면 그 건물 내에서의 옥상 공간을 같이 입주자끼리 공유를 할 수 있든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큰 아까 단지 내에서의 있는 커뮤니티가 골목 내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결국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뭐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제 혼자 살고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지? 뭐 이런 것들. 뭐 보통 그래도 소규모 필지들이 옆집에 누가 있고 이런 걸 좀 더 아파트보다는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결국 이렇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여튼 저는 계속 뭐 반대로 생각하는 혼자 살게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만나지 뭐 이런 역사라고 얘기하면 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죠? 저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보다는 혼자 사는데 다른 혼자 사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도시에서 맺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작은 소규모 건축물에서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 지금 1인 가구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건물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 1인 가구가 많으면 한동안 집을 지을 때 몇 년 동안은 계속 쪼개요. 작은 걸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동네에 있어 보니까 어느 시기에는 원룸이나 1.5룸만 지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3인 이상의 가족이 못 들어와요. 그럼 동네가 1인 가구를 양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를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동네에서 있는 데서 답을 찾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공원이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가 되게 좋은 데라 이제 아이가 있는 가정들이 오고 싶은데 새로 짓는 집들을 가고 싶은데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져요. 광진구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런 답안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 광진구 건축과에서 상담한 걸 해보면 어르신들이 오세요. 아니 내가 혼자 사는데 집이 엄청 큰데 이걸 쪼개서 세를 주거나 누구 같이 살게 하는 방법이 좀 없겠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3룸, 4룸을 있을 이유는 없고 나는 이 집을 떠나기는 싫고 그러면서 한 분이 그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에 뭐 그런 것들은 쪼갤 수 있는 게 있고 하다고 하던데 라고 방법을 좀 알려다오. 방법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제도적인 게 가변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3룸이든 어쨌든 향후에 내가 가변적으로 해서 이걸 쪼개서 내가 1인이 됐을 때는 다시 세를 주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K 관광국이잖아요. 엄청 밀려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활성화되고 오죽하면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광 호텔 호스텔 오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되려면 가족도 맞이해야 되고 1인도 맞이해야 되고 우리 또한 가족이 살다가 1인이 살 수도 있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를 좀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실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장을 법적으로 몇 대 이상 하라고 하다 보니 1층은 주차장만 있고 필로티만 있어요. 사실 1층에
뭐 근생이든 사무소든 주거든 1층이 있어야지 살아요. 골목 가면 주차장만 있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서울에는 1층에 상가가 있는 먹자지껄한 그 동네들이 지금 살아남는 거잖아요. 뭐 익선동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공유 주차를 해주면 하는 법은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공유 주차를 잘 안 해요. 근데 어차피 앞으로는 공유 주차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세를 주고 있는데 보니까 이래요. 처음에 할 때는 주차장이 5대인데 꽉 찼어요. 모든 세입자들이 다 차를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 주차장에 차 한 대 있어요. 이제 또 차를 안 사요. 젊은 친구들이. 이것도 또한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작은 거에 만족을 느끼는 소비 습관으로 갔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봐서는 주차장법하고 가변성 있는 주택의 구조를 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건 용적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구 쪼개기를 하면 안 된다 막 이러지만 어쨌든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좀 발굴해내는 게 건축사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코리빙의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작은 걸 해주는 거에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작은 건축물 설계 저는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아파트 설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 대비 소규모 필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파트는 하이라이트잖아요.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게 접지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아파트 설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접지성 비스무리한 공간이라도 넣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한때 했었었고, 그럼 이제 아파트가 갖지 않는 장점을 이 소규모 필지의 작은 건물한테 넣을 수 있는 요소는 뭘까라고 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경우는 에너지 절약 기준이나 뭐 우리 장수명 주택에 대한 논의, 친환경 인증이나 어떤 법 제도상에서 인센티브 요소로 좀 더 많은 이익, 그러니까 아파트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익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 아파트 선호를 하는 것 중에 저는 또 하나가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이 붙은 자기가 이제 누리는 그 공간에 대해서도 뭐 30에서 50% 정도까지 더 많이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개발 비용을 어느 정도 사업성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닥 많은 혜택이 있나라고 봤을 때에는 제가 본 관점으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건축주가 예를 들어 우리 전기료를 절감해서 정말 그 건설비를 더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벽체 두께도 두껍게 하고 뭔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액티브 디자인도 하고 패시브 디자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했을 때에는 그걸 인허가하면서 뭔가 이렇게 인증 비스무리한 파견 절차를 거쳐서 그런 세이브 해주며 미래 사회의 니즈,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측면까지도 소규모 필지도 같이 부응해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 준다면 소규모 필지가 갖는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신 다양함이나 가변성 이제 이런 것들을 넣으며 그런 에너지적인 측면까지도 좀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요소가 되면 그게 또 디자인으로 또 나왔을 때에 또 건축사가 얼마나 잘 디자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 지금 얘기하는 게 미래 소규모 건축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는 한 번 정도 고려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세밀한 얘기를 할게요. 아까 그 사주현 건축사님께서 그 개인 그 건축주가 누가 땅을 내주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처음부터 끝까지 커뮤니티, 공공성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해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사례를 들면은 또 아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사무실 입구에 작은 데크가 하나 있어요. 그게 골목길에 있는 데크거든요. 저는 이제 그 데크의 원래 용도는 거기서 작은 이벤트도 하고 지나가던 어르신이 가다가 앉아서 쉬었다 가시고 이런 용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그 앞에 단독공사가 버려져 있고 어느 날 보면은 심한 날은 거기 사발면을 먹고 누가 놔두고 가요. 와이프가 저한테 저 좀 제발 없애. 내 거 좀 제발 없애.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제가 있는 건물 옥상에서 처음에 시 낭송을 하고 영화 상영을 하고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밤에. 근데 금방 못했습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왜 밤에 잠자야 되는데 이상한 걸 해갖고 사람들 몰려갖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동생활 커뮤니티를 저희가 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공한 건축주한테도 상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좀 힘이 약하지만 정책적으로라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뭐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으면은 건축주가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보급되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희 그 서울 건축 산책이 상을 주는 거는 하나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주나 그거를 같이 고민했던 건축사에게 되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 좀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들어보면 저희 이제 다양한 공간을, 그러니까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공공성과 커뮤니티를 어떻게 소규모 건축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리고 항상 대두됐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은 저도 좀 소규모 건축한 입장에서 2020년 이후로 저희 일반 주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주거보다 비주거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주거 지역이 더 이상 주거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주거가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 주거들은 저희 대규모 필지로 이동한 거이거든요.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영위하는 주거에서는 더 이상 소규모 필지에 대한 매력을 좀 못 느낀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미래 소규모 건축, 특히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건축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와 좀 방법들을 좀 더 토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사실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를 제외한 좀 다른 그 시민들과도 요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소규모 건축물도 저는 되게 밝을 것 같아요. 특히나 주차 말씀하셨는데 이게 AI로 되면 결국 기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펠로티에다 안 하고 기사가 알아서 가면 거기가 다시 상가가 되고 뭐 이런 사실 소규모들이 주차가 어렵고 이런 것들인데 좀 길게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되게 멋있는 이렇게 골목길들이 주차장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주차 문제는 건축사람들도 많이 검토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AI가 됐을 때 되게 주차 공간도 많이 나올 거고 다시 소규모 골목길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가구수의 한계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5개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저희 1층 3호 공간이 엄청 작거든요. 근데 맨날 드는 생각이 이걸 구청하고 딜을 좀 해서 한 구에게 면한 것만이라도 내가 상가를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거는 사적인 어떤 공간에 늘리는 게 아니라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모두의 주차장 뭐 이런 거에다가 제가 쉐어하려고도 전화도 해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그 도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골목을 봤을 때 이게 불편함을 주거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걸 제도화해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참 좋겠다. 요즘에 왜 뭐 상가를 줄거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공약들도 나오듯이 우리가 유휴부지를 한동안 엄청 찾았잖아요. 각 구에서 다 찾았어요. 전국적으로. 그렇듯이 유휴부지가 아니라
그 개개인의 건축주들이나 이제 소유주들이 예전에 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당장 허물기를 했듯이 다시 어떤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1층의 주차장을 없다고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엉뚱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저희 1부와 2부를 거치면서 과거의 기록부터 미래의 대안까지 서울의 결에 대한 밀도 높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에 앞서 저희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그 자리를 채워주신 청중 여러분께 깊은 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포럼을 통해 서울의 소규모 건축이 단순한 작은 건물을 넘어 서울의 역사와 골목의 생태계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도출된 이 귀한 담론들로 이번 제11회 공모전에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고민하고 자리를 지켜주신 패널 여러분과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16 서울 건축산책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공모전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